내 자세를 볼 수가 없잖아. 거울이 안 켜져 있어. 거울. 너에겐 페미니즘이 필요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2번에 걸쳐서 페미니즘의 역사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너에겐 페미니즘이 필요해. 김유미입니다. 벌써 저희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2번에 걸쳐서 페미니즘의 역사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5번째, 6번째 영상에서는 특별히 맨 처음에 우리와 함께했던 이유미님을 모셔서 다시 또 유미유미 크로스로 한번 네네.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유미입니다. 제가 방송에 나오지 않는 동안 지난 이 방송을 쭉 살펴봤는데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사연을 읽어주는 어떤 그 스킬. 재능은 예. 아무래도 제가 좀 출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좀 시켜주시면 잘해봐야지 했는데 김유미님께서 오늘은 그 사연을 담아주지 않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역사다 보니까 사연을 보내실 분이 없었겠죠. 예, 그렇네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뭐 다른 방식으로 재능을 좀 뽐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기 오늘도 준비해 오셨나요? 없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또 오늘 걸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냥 바로 시작을 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 페미니즘 역사. 네, 그렇죠. 오늘 이제 페미니즘의 역사를 살펴볼 건데요.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좀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국정교과서 논란이랄지 아니면 뭐 역사 왜곡이라는 그런 쟁점들이 부상한다라는 것은 아무튼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소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게 그 뭐 한국사, 세계사뿐만이 아니라 이 페미니즘의 역사에서도 사실상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미유미의 관점으로 페미니즘의 역사를 좀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실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PPT에 써 놓은 것처럼 이제 보통 페미니즘의 역사를 구분하는 통상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뭘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또 부족한지를 짚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 내용을 잠시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요 똑같은 PPT를 제가 2강 때 가져온 적이 있는데요. 페미니즘 역사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보면 요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걸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면 일단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제 여성 투표권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 1세대 페미니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좀 더 사적인 영역에서의 쟁점들, 뭐 섹스나 출산이나 뭐 연애, 결혼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룬 조류를 2세대 급진주의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성들 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많이 강조하는 방식으로 포스트주의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걸 3세대 페미니즘이라고 부른다. 라는 설명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말 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한 교과서적인 설명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세대 구분을 누가 했냐라고 하면 바로 물론 3세대를 이분들이 하신 건 아닌데 2세대 페미니즘이 우리는 2세대고 이게 1세대야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을 했던 우리는 언니들이랑 거예요. 달라. 그래서 네. 2세대야. 라고. 그렇죠. 이제 그 전까지는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은 다 여성 참정권 운동론자들이라고 대중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랑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나를 2세대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2번째 물결이다. 그 차이점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제 1세대는
이제 공적 영역에 그러니까 투표권으로 상징되는 공적 영역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여성들에게 그동안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던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해 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해주신 걸 이제 들어보면은 우리가 사실 첫 번째 강의에서 나는 여성은 연단에 설 권리도 있지만 단두대에 설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단두대에서 이렇게 쓰러져 가신 올랭프 예, 드 이름 너무 구즈. 어려운 그 네. 언니의 네. 역사가 같이 담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참정권 운동을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페미니스트계의 시조세랄까? 이분은 거의 시조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많은 페미니스트 선배 언니들의 역사가 좀 많이 드러나기 어려운 분류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맞아요. 그 첫 번째 영상 보고 다들 올랭프 드 구즈가 제일 아, 기억에 그렇죠. 남는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름 그 너무 어려워. 한 번에 여기 너무 그런 어려워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이런 분류법으로는 올랭프 드 구즈 같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네, 인상이 굉장히 해맑으신데 이름이 좀 이분도 어려워요. 아, 외우기가 다들 어렵습니다. 셰일라 로보섬 네네. 뭐 이렇게 이분이 영국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이자 이제 역사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페미니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기존의 통상적인 분류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1세대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그냥 정말 최초의 페미니즘 운동을 말하는 것일 텐데 과연 최초의 운동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기부터 해서 그리고 19세기 이제 1세대 페미니즘은 19세기 후반 말에 시작이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19세기 초중반에도 여성의 권리에 대한 여러 논의들과 운동들도 많이 존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삭제해버리는 이름 붙이기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2세대 페미니즘은 나는 그 언니들이랑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 억압을 폭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를 최초로 다룬 게 2세대 페미니즘이냐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어요. 19세기 초반부터 있었던 많은 이제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여성의 권리에서 사실 뭐 결혼이나 가족이나 성 그리고 뭐 임신 출산과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던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그 1세대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참정권 운동이 좀 특이하게 네. 이제 결혼이나 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기존의 관념대로 묻어가는 그런 특수한 거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2세대가 이제 1960년대에야 최초로 여성의 성이라는 문제를 페미니즘이 다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는 않다. 그러게요. 그런 얘기죠. 아까 이제 페미니즘 조상님들 많으신데 사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여성의 권리도 있다라고 선언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이름이 굉장히 어려우신 잔 드루앵이라는 분께서도 네. 1848년 이후에 또 최초로 여성이 이제 출마가 허락되지 않았는데 난 출마할 거야라는 것을 그냥 이제 선포를 하셨던 아무튼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뭔가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뭐 결혼, 성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장들을 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인 실험도 그렇죠. 많이 굉장히 했고요. 2세대보다 선취한 그런 음. 문제의식이 있었고 아까 잔드루엥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참정권을 아예 뛰어넘어서 난 출마할 거야 라까지 하셨기 때문에 사실 1세대 페미니스트들이나 2세대 페미니스트들이 최초로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여겨지시는 그런 이야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세대, 2세대라는 식으로 분류가 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접근법이 전제하고 있는 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점은 바로 이제 여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여성 얘기만 하는 그런 게 페미니즘 운동이다라는 관점이 전제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프랑스 혁명기 얘기에서 시작을 했던 것처럼 이제 '사회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새로운 세상을 그렇죠. 만들자.'라는 네. 여러 운동, 뭐 실험, 뭐 논쟁 속에는 항상 그러면 '여성의 권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쟁점이 이제 끼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변혁 운동이 활발하던 시점에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활발하고 운동도 활발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시야에서 잃은 이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따로 이제 음. 분리된 여성들만의 운동만 페미니즘이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 사회 변혁 운동과 함께했던 이제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다음 시간의 음.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고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뭐 시작할 때도 우리 아까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페미니즘 하면은 사실상 오늘 그 말씀해 주신 분류대로 보면은 급진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좀 우리 급진주의 페미니즘 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는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이제 음.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이 네네네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했던 여러 이론적 작업들이나 실천들을 음. 많이 따온 그쵸. 활동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네네.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이 2세대 페미니즘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금 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PPT를 봐주시면 페미니즘의 역사를 2번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냐라고 하면, 이제 오늘은 1세대, 2세대라고 불리는 이제 통상적인 접근법에서의 그 운동들의 전개와 평가를 다루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의 역사 2번째, 2주 뒤에 할 영상에서는 이제 잊혀진 전통의 복원, 이 말이 아까 나왔던 그 쉘라 로보쌈. 로보썸 님이 어렵다, 이름이 어려워. 어려워서 말을 하기가 그분이 쓴 말이에요. 이 "페미니즘의 잊혀진 전통을 음. 복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사회 변혁 운동과 이제 어떻게 만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어떤 실험들을 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주제를 2개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총 6번으로 기획이 된 거라서요. 어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러면 1세대 페미니즘부터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세대 페미니즘의 핵심적인 구호를 제가 정말 가져와 강렬하네요. 봤어요. 네. 여성에게 투표권을, 여기까지는 다 아실 텐데 그 네. 뒤에 남성에게 정조를 이라는 구호를 이제 열심히 외쳤던 이제 페미니스트 선배들이고요. 이제 1세대 페미니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음. 여성 투표권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대적인 배경부터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갑자기 색감이 굉장히 강렬해졌어요. 화려하네요. 역시 여왕께서 출연하셔 가지고. 네. 19세기를 보통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빅토리아 시대라는 건 이 그림에 있는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통치하던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국 대영 제국의 전성기라고 할 그렇죠. 수 네. 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네. 지구를 한 바퀴 해가 돌아도 계속 영국의 식민지가 있어 가지고 해가 지지 않던 무서운 그 얘기죠, 네. 사실. 네. 제국주의 시대고 이제 영국이 당시에 산업혁명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번영하고 있었고 이제 물질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 패권을 쥐고 흔들던 그런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 이제 가족이나 여성의 모습이 또 굉장히 특징적이고 오늘날의 이제 모델처럼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빅토리아 시대의 뭐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 권리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첫 번째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겹치는데요. 이 빅토리아 시대 때 이제 엄격한 성별 분업이 만들어져서 이제 공적 영역에서 남성은 이제 돈을 벌고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이제 가족을 돌보고 따뜻한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구분이 이제
체계화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라는 거는 바깥 세상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경쟁하고 물어뜯고 막 그렇죠. 이러는 폭풍우와는 대비되는 이 굉장히 안락하고 따뜻하고 신성한 장소라는 이미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이제 성적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지 싶으실 수 있는데 이제 이때 새로 떠오르는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네. 대한 모델을 만들 때 이제 귀족처럼 방탕하거나 아니면 노동자 계급처럼 정말 막 이렇게 막 얽혀서 막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과 우리는 다르다. 이제 되게 자제력을 갖춘 도덕적이고 근면한 계급으로서의 본인을 표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성적 욕망을 굉장히 엄숙하게 이제 감추고 그리고 이제 여성과 남성의 아름다운 낭만적인 사랑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만들어졌던 관념들이 좀 많이 지금도 이어진 측면들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그렇죠. 이상적인 그 가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르주아 계층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전면에 이제 부상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어떤 연애와 또는 이제 어떤 가족의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너무 익숙하고 '이게 아닌 게 있어?'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잖아요. 그래서 약간 귀족이나 노동자들의 어떤 결혼이나 이런 결합의 방식이라는 것을 좀 대조해 보는 게 더 약간 이 차이점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우리 영화 같은 걸 많이 보면 귀족들은 거의 정력 결혼인 거죠. 가문과 가문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뭐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딱 그 둘이 결혼을 해서 뭔가 가문의 결합으로 자식을 낳고 나면은 각자 애인을 두고 사랑은 애인이랑 하는 거거든요. 이 어떤 영화를 여성이든 보신 남성이든. 거죠? 이게 물란 팩트 영화를 뭐 그건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네. 없고요. 아무튼 팩트인데 네.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한 건 네.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뭐랄까 가문의 동반자를 정략적 동반자를 찾는다면 이제 농민들이나 이제 평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노동의 동반자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남성 농민과 여성 농민이 결혼했다 그래서 남성 농민이 여성 농민을 부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면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굶어 죽는 네. 거죠,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선 둘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와 다르게 이제 부르주아 계층 같은 경우는 남성의 어떤 부양으로 그 부인과 자녀를 어떻게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인식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특이한 어떤 가족 형태의 등장이다라는 것을 좀 다른 어떤 계급과 좀 비교를 해 보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시대상 속에서 이제 1세대 페미니즘이 탄생했다. 어떻게 탄생했냐를 같이 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1세대 페미니즘의 가장 큰 특징을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일단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개인이 각자 자율성을 발휘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간의 당연한 권리고 지향을 받아라는 것인데 이제 기존의 이 빅토리아 시대의 관념으로는 그건 남자에게만 주어진 것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여성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교육받을 권리나 법적으로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여러 권리들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의 이제 가장 명확한 상징이 투표권으로 이제 정치적 권리. 예. 네, 압축되어서 그 투표권을 중심으로 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또 특히 우리 지금 생각하기에는 사실 투표권 뭐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제 이 당시에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주장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특이한 점은 이제 이 여성이 왜 투표권을 가져야 되냐라는 것에서 이 빅토리아 시대의 관념 속에서는 여성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자애롭고 네. 뭐 아름다운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내로서의 어떤 뭐 덕성 또는 뭔가 사랑, 뭐 네. 자애로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부각시키면서 나는 어머니이니까 나는 음. 정숙한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해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 점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특이한 그렇죠.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이 각국에서 활발하게 벌어지는데 그 운동들이 굉장히 자주 이제 "성매매를 폐지하라." 음. 뭐 그리고 금주 운동. "술을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아 한다."라는 참. 운동. 그리고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네. 같은 이제 남성들의 악행을 부각하면서 음. 이제 이런 것들을 깨끗이 우리가 정화하는 사회를 네. 정화하는 역할을 도덕적으로 우월한 여성들이 할 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시기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가족의 어떤 수호신 같은 수호천사 같은 그런 네. 역할이네요. 그러면서 우린 사회의 네. 수호천사이기도 한 그러네요. 그런 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있죠. 네. 네. 서프라제트. 네. 네. 서프라제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이 시기에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가 모델로 하는 게 바로 특히 20세기 초반의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특히 엄청나게 이제 참정권 운동이 격렬하게 그렇죠. 벌어졌거든요. 네네. 역시 뭔가 될 듯 말 듯하면 더욱더 이 뭐라 그럴까 분노 게이지가 예 설명해 주시겠지만 아 아무튼 네. 네네네. 이게 왜 영국에서 이렇게 특히 격렬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영국에서 여성 투표권을 이제 따내기 위한 운동이 계속해서 되게 오랫동안 좌절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자유주의적인 여성 운동이 19세기 중반에도 약간씩 있었기 때문에 1870년이 되면 이제 그전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던 기혼 여성들에게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이제 법률이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1880년이 되면 여성에게 주의회 선거는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부여가 되고 이제 조금씩 한 네 단계씩 그렇죠.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18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거의 매년 이제 의회에 여성 전국적인 투표권이 올라가는데 하원에선 통과가 되지만 상원에서 끝없이 막혀 가지고 "와 됐다."라고 하면 바로 좌절되고 몇 개월 후에 또 됐다가 또 좌절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수십 년 반복된 거죠. 그렇게 그렇죠. 반복되고 분노가 쌓이면도 네. 하네요. 좌절과 분노가 될 듯한데 이 고비만 네. 넘기면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쌓여서 그래서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 상원 놈들은 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들을 놈들이 네. 아니다.'라고 심정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네요. 네. 분노한 여성들이 드디어 짱돌을 그렇죠. 들게 됩니다. 예. 짱돌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에 유리만 넣어봤어요. 유리만 아니지. 그 짱돌로 이 그 윈도우 그러니까 쇼윈도우의 유리도 깨고 유리만 깼을까요? 우체통에 폭발물을 넣어서 폭파도 시키고 또 경마장에 이제 기습 시위라고 해야 되죠. 네. 뛰어들어서 "이놈들아!"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또 이제 부상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또 이제 엄청난 시위가 또 펼쳐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방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영화 서프라제트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영화 안 보셨다고 하지 네 그렇습니다. 않으셨나요? 출발 비디오영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봤는데요. 보진 근데 않았습니다. 요런 장면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생생하게 잘 나와 있는 영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단체 핵심적인 단체가 바로 여성사회정치연합이라는 단체고 1903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연합 안에 이제 입헌파와 투사파라는 두 파로 쪼개져서 이제 입헌파는 계속해서 이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로비 활동을 하고 뭔가 '설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투사파는 '짱돌을 들어야 한다. 더 이상 의회에 그쵸. 얘기를 하는 곱게 말해서 안 네 듣는다. 호소해 가지고서는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때 쓰였던 돌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런 돌을 갖다 놨다라는 건 증거물로 해 가지고 체포를 했기 때문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던졌으면은 '이 돌은 내가 집에 가져가서 가바로 삼아야지.' 경찰이
가지고 있다가 그쵸? 박물관으로 넘긴 걸까요? 네. 지금은 박물관에 제가 이게 이렇게 보기에는 있대요. 증거예요, 저거.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근데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게 메시지를 썼어요. 돌에다가. 아. 그냥 돌멩이를 던진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이걸 던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써서 그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깬다든지 이제 건물을 폭파한다든지 하는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정말 절박한 운동이구나 이런 거를 보이게 하는 여러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영화에 보면 또 재밌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경찰의 연행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경찰이랑 몸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짓수를 배우는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호신술로 주짓수를 배워서 경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 것 네. 같아요. 저도 많은 집회에서 경찰들과 대치를 해보긴 했지만 주짓수를 무술을 배울 생각은 못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해봤는데. 없거든요. 빨리 도망가야겠다까지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열심히 가두투쟁을 네. 준비했던 분들이다. 굉장한 분들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여성사회정치연합의 대표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대무님이십니다. 에멀린 팬크허스트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페미니즘의 대모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투사파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고 영화에서는 메릴 스트립이 그렇죠. 너무 매력적이죠. 네, 나와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팬크허스트가 유명한 게 본인의 활동도 너무나 대단했지만 사실 세 딸도 그러게요. 예, 이 운동에 참여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엄청난 신기해요. 가풍이 있는 집안이고 사실 이제 남편도 사실 같이 뭔가 이 뜻을 같이 했었던 분인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그런데 조금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네네네. 온 집안이다. 네, 온 집안이 이 여성 참정권 운동에 굉장히 이제 동의를 많이 하고 있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딸이 크리스타벨 팬크허스트인데 이 첫째 딸이 어머니와 가장 비슷한 입장에서 투사파에서 열심히 이제 운동을 조직하고요. 근데 둘째 딸과 셋째 딸이 실비아 팬크허스트 그리고 아델라 팬크허스트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같이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입장이 갈리기도 해요. 왜냐면 이 투사파의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여성 투표권 하나에만 집중해서 무조건 이 얘기만을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분리주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수당도 얼마든지 여성 투표권을 지지하는 네. 의원들과는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중에 에멀린 팬크허스트는 보수당에 막 출마를 직접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일부 다른 여성들은 아니 그래도 우리는 노동당과 여러 정치적인 행보를 함께 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야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겠냐라는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이 쪼개지기도 하고 여러 이제 갈등들이 있는데요. 특히 제일 큰 계기가 됐던 게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이 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1차 세계대전이 네. 터지는데 그랬더니 이 에멀린 팬크허스트랑 큰 딸은 이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 지금까지 운동을 같이 했던 우리 영국 여성들이 다 같이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근데 이 둘째 딸과 셋째 딸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전쟁에 가담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반전 운동에 참여를 하고 또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굉장히 신기한 삶을 살았던 가족인데요. 그러면 이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을 좀 평가를 해보자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흘렀죠? 그러게요. 언제 이렇게 됐지? 네,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투표권이라는 쟁점에 집중했던 이 운동은 그러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영국에서 여성 투표권이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1918년에 도입이 됩니다. 전체 보통 선거권은 아니고요. 이제 중간계급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 운동이 굉장히 빠르게 힘을 잃고 이제 소멸된다고 할 수 있죠. 네, 저 이유미 아니고 김유미고요. 헷갈리시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 투표권이라는 하나의 쟁점에 굉장히 명확하게 집중했던 게 힘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완전히 달성된 것도 아니고 일부 달성됐을 때 이 운동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더 끌고 나가야 되냐, 앞으로는 뭘 할 거냐 그렇죠. 이런 거에 잘 대답을 할 수가 네, 힘이 없었다는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면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평가를 해봐야 될 지점은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사실은 이 여성 투표권 운동이 빅토리아 시대의 결혼이나 성별 분업 관련한 그 생각을 똑같이 그냥 가져와서 이제 남성에게도,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되게 그 고결하고 순결, 순결하고 정조. 우아하고 네. 내 정조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가정의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남자들도 해라. 그렇죠. 너도 정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건데요. 사실은 페미니즘 운동에서 이제 결혼 제도를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여성도 성적인 욕망과 쾌락을 어떻게 이제 누릴 수 있냐, 이런 쟁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급진적인 주장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1세대 페미니즘은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부분을 좀 평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성적인 도덕주의를 페미니즘이 강조를 한 것이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여겨지는 뭐 예를 들면 유색인종이나 노동자에 대한 특히 노동자 격리, 그렇겠죠. 네, 격리나 탄압 뭐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여성 참정권을 이제 미국에서 주장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운동가들도 많았다고 해요. 지금 투표권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저런 미개하고 타락하고 무식한 남성 노동자들한테 투표권이 주어지면 사회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똑똑하고 우아한 중간계급 여성들에게 빠르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냥 여성 투표권만 이제 원포인트로 주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합리적이네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다른 문제들을 이제 잘못 건드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오늘 좀 우리가 나눠서 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라든가 특히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뭐 혁명 운동으로 쭉 가는 과정에서 많은 페미니스트 이제 여성 활동가들이 그 주장을 했었던 내용들과 이 참정권 이제 그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랑 비교를 해 봤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한계가.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뭐 계급의 문제랄지 아니면 사실 계급의 문제죠. 특히 이제 그 노동자 여성 계급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나 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루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좀 아무튼 네, 큰 뭔가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을 꼭 해두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진우님과 수제로봇님이 그 팬크러스트 가족 안에서 그런 당대 논쟁을 했다니 너무 놀랍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시간 관계상 넘어갔는데 한 번에 또 크나큰 논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누가요? 이 그 둘째 집안에서? 딸, 아. 둘째 딸과 셋째 딸이 이름이 또 헷갈리네. 실비아와 아델라. 아델라 그 두 사람이 원래는 그 사회주의 운동과 반전 운동에 함께 그쵸. 했었다고 예, 1차 하잖아요. 세계대전은 네, 반대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930년대가 됐을 때 막내딸이 파시즘에 빠져서 나치에 좀 네. 복무를 하는 행보를 정말 보이고 의외네요. 네,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실비아는 반파시즘 운동에 또 이 집안이 투신을 정말 하는 더욱더 네, 그건 정말 20세기 멀어져 가네요. 전반기에 그 수많은 네. 논쟁들을 한 가족 안에서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참 집안입니다. 놀랍다. 네. 인간적인 사이는 어땠을까도 조금 네, 궁금해집니다만 연락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그렇게 읽어보진 못해서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넘어가 봅시다. 네, 아유 너무 네. 우리가 길게 얘기했네요. 오늘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실패네요. 된 거죠, 이거? 2세대 페미니즘으로 넘어가서요. 2세대 페미니즘의 가장 유명한 구호는 바로 이거죠. 한번 읽어주시죠. 드디어 한번 네. 사연은 아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960년대 후반부터 해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여성 해방 운동이 폭발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70년대가 되면은 뭐 유럽이나 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에서도 관련한 운동들이 막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1970년
그 딱 한 해에 봤을 때 뉴욕에만 여성 해방 단체가 200개 아우, 있었다는 글을 보고 제가 뉴욕만 있다니 정말. 와 정말 대단한 네, 저녁에는 시대였다라는 더 생각을 많았겠죠. 네. 해봤습니다. 2세대 페미니즘도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60년대 후반에 2세대 페미니즘이 시작됐는데 1950년대가 어떤 시대냐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일까요? 아마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황금기를 보내던 시기가 그쵸. 아니었을까. 굉장히 안락해 보이는, 왠지 잘 살고 있는 해피 벌스데이인가요? 네. 네, 그런 생일 파티도 저렇게.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인데. 아, 정말요? 이게 무슨 네. 영화예요? The Hours. 굉장히 보셨죠? 네, 네. 봤습니다. The Hours라는 네네네. 영화에 디 나오는 아더스랑 갑자기 헷갈려서 The Others. 공포 영화를 지금 방금 죄송합니다. 아니 버지니아 그렇기도 울프가 나오는 네네네. 네네 죄송해요. The Others 아니고 The 깜짝 Hours라는 놀랐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그게 딱 이 시기랑 관련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1950년대가 이제 미국이 대풍요를 누리던 시대였고 그때 이런 행복한 핵가족의 모습이 이제 모두의 선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풍요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한 고등교육도 많이 확대돼서 다들 이제 대학은 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럼 뭘 할래라고 했을 때는 다들 이 가정주부가 되는 것을 꿈꿨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많이 이루면서 이제 20대를 그렇군요.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2세대 페미니즘을 얘기할 때 이제 그 2세대 페미니즘의 예고편이다. 시작이다라고 얘기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베티 프리단의 그쵸. 여성의 신비라는 네. 책이에요. 그 책이 하고 있는 얘기가 딱 이런 건데요. 이 행복한 핵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 중산층 백인 가정주부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공허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근데 딱히 내가 힘들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남편은 아니니까. 돈 잘 벌어오고 애는 잘 크고 네, 우리 그 집은 예쁜 너무 집. 예쁘고 그렇죠. 차도 있고 막 이래 가지고 되게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고 있고 나는 바쁠 일도 별로 없는데 근데 내 인생에 대한 이 허무함, 우울함 이런 거를 그렇죠. 어디다가 어떻게 토로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을 냈는데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그렇죠. 공감을 1963년도에. 엄청 네. 받았나 보네요. 그쵸? 63년도에 300만 부가 팔릴 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대단합니다. 히트를 치면서 이게 정말 미국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느끼고 있는 네. 그런 감정이구나라는 것이 2세대 페미니즘을 예고하는 어떤 지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좌절감이 좀 많이 클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대학까지 공부를 했는데 사회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할 어떤 경로도 없고 집안에서 어쨌든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 굉장히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 좌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게 2세대 페미니즘의 어떤 예고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이제 성혁명의 시대라고도 또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킨제이 보고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수많은 남성과 여성을 데리고 이제 그 성욕 관련한 연구를 해서 이제 설문을 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한 건데요. 이 보고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성이라는 것의 목적은 사실 오르가즘이고 이제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건 인간에게 굉장히 당연한 거고 여성에게도 그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그러게요. 극진적인 네, 이야기였던 거예요. 충격적이었겠죠. 사실 네. 성경에도 보면은 어쨌든 성관계라고 하는 건 아이를 자녀를 낳기 낳기 위한 위한 것이지 것이다. 그 위의 네. 것들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네. 금지된 네. 어떤 욕망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분리될 수 있고 사실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그 욕망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쇼킹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성혁명을 뒷받침하는 또 발전도 있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출산과 분리가 되려면 피임과 낙태가 뭔가 보편화되지 않고서는 그것은 그냥 개인의 바람이 될 수밖에 네. 없겠죠. 60년대에 굉장히 네. 간편한 피임약이 개발이 네.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임신 중지 시술도 아주 이제 여성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성이
이제 조금 더 쾌락에 가까워지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대에 대학을 나왔던 이 풍요의 시대의 여성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을 때 60년대에 성인이 된 젊은 여성들은 '아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나' 그렇게 이런 생각할 수 생각을 있죠. 했던 거죠. 네. 예. '나는 저렇게 집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애나 음. 키우면서 살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학에 다니거나 독신으로 살고 있던 이제 대도시의 많은 여성들이 운동에 뛰어듭니다. 또 60년대가 신좌파 운동, 민권 운동, 반전 운동, 베트남 전쟁 그렇죠. 네. 반대 뭐 이런 운동들이 활발하던 시대, 68 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운동에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뛰어들어서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2세대 페미니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뭔가 민권 운동이랄지 아니면 반전 운동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회에 굉장히 뭔가 잘못된 지점들을 바꿔 나가고 새롭게 개선해 나가는 어떤 그런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의 어떤 공동 집단 행동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성이지만 사실 여성으로서 되게 존중받을 것이고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그 활동을 하는 동지로서 인정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막상 이러한 정치 활동을 함께 했을 때에는 굉장히 부차적인 일들. "넌 저기 가서 플랜카드를 써 와라." 아니면 "오늘 우리 회합이 있으니까 요리를 좀 준비를 해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여성들에게는 다 대학에 함께 다니는 동료들이고 또는 이제 그 단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들만 시키고 뭐 연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체의 대표를 맡는다거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제 다 남성들에게로만 이제 다 가 버리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좌절감과 실망감이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랑 나랑 똑같은 동지인데 이게 웬일이냐. 동료고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 그렇죠. 있었는데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친접파 학생 단체들의 지도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성 차별 문제는 사실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이제 지금 계급 문제도 있고 인종 인종 문제도 문제. 있고 수많은 미국 사회가 당면한 우리의 문제들이 있고 또 막 전쟁으로 이제 제3 세계 죽어가는 민중들이 네. 죽어가고 있는데 여성 너네가 차 타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그렇죠. 문제냐."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했겠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성들이 엄청나게 분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출발한 게 바로 2세대 페미니즘인데요. 그래서 2세대 페미니즘이 가지게 된 이제 핵심 논리는 바로 "니네가 우리 여성 억압을 그렇게 사소하고 별거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되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억압이 바로 여성 억압이다."라는 논리를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1세대 페미니즘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그냥 뭐 투표권이나 얻고 뭐 어떤 법제도 하나 통과시키려고 로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억압인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체제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초기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자본주의가 끝나지 않는 한 여성 억압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만 끝나면 여성 억압이 다 끝나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아니라 건 아니라고 네. 생각했겠죠. '이것을 네. 같이 바꿔야 네. 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좌파 운동에서 이제 화가 나서 뛰쳐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좌파 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그 안에서 함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신좌파 운동의 큰 특징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구체적인 자기 경험에서 출발해서 자기 해방을 하는 게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였다고 해요. 그걸 상징하는 2세대 페미니즘의 실천이 바로 의식 고양 모임이라는 건데요. 의식 고양 모임이 뭐냐면 이 사진에 제가 의식 고양 모임 관련해서 검색을 해서 나온 많은 사진 뭘 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가운데 있는 여성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거군요. 네네네. 이렇게
이런 모임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아. 당시 미국에. 이렇게 여성들이 같이 모여서 여성으로서 내 삶에서 경험했던 여성 억압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귀 기울여 듣고 뭐 질문도 하고 뭐 코멘트를 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감을 하기도 하고 내가 느꼈던 게 정말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겪었던 일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성들이 많이 이제 의식화가 되고 이 운동에 음. 함께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쭉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직 여성만이 여성에 대한 가장 전문가다.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 삶을 정치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했다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흑인 민권 운동에서 많이 쓰던 방식이라고 해요. 아 남부에 이 대학생들이 그렇군요. 가서 그 흑인들을 모아 놓고 내가 흑인으로서 겪었던 자기 인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음. 하고 그러면 그게 왜 당신 잘못이 아닌지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함께 하는 방식을 아. 되게 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했던 것에 가장 어떤 뭐랄까요? 부합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어떤 정치 실천들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또 2 세대 페미니즘의 유명한 장면을 2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프리덤 트래시 캔이라고 써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자유의 네. 쓰레기통. 아 네. 여기다가 이제 그 브래지어 던져 가지고 불태우고 뭐 이런 걸 네. 여성들을 억압하는 어떤 뭐 코르셋 같은 그런 것들을 그런 것 같고. 네. 미스 아메리카 그 행사가 아. 열리는 그날 그 근처에서 그날. 시위를 네. 열어서 이제 "우리는 저렇게 여자를 고깃덩이 취급하는 행사에 음.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는 여러 상징적인 물건들을 뭐 아. 하이힐이라든지 브래지어라든지 이런 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행사가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고 또 네. 2번째로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그날의 사진을 가져오진 못했는데 1969 년도에 진행했던 음. 낙태 공개 발언이라는 정말 낙태를 스스로 했다는 것을 이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어떤 파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 당시까지 범법 행위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낙태를 했던 경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도 이 임신 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운동들이 쭉 이어져서 73 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낙태 합법화 판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2 세대 페미니즘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회에 이슈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뭔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질문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바로 저 위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수제 로봇님이 보내주신 건데 "서구 사회는 아무리 억압적이라도 중근세부터 성애의 동아시아보다는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 68 이전에 성애나 성욕을 긍정하는 주요 흐름이 있었나요?" 에 대해서 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1950 년대에 그 성혁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특히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남성의 성은 뭐 그래 자유로웠죠, 언제나. 예. 대부분? 근데 언제나는 예 그렇지는 빅토리아 않겠다. 시대에는 사실 남성의 그런 자유로운 성을 겉으로는 금기시했어요. 네네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외도를 하거나 성매매를 했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굉장히 금욕을 그래서 제 강조했었고 생각에도 서구 사회가 사실 그래서 좀 그렇게 개방적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빅토리아 시대 그 이전으로 더 가 보면 중세 시대에 종교가 굉장히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근세라고 하셨으니까 좀 그 이유라는 뜻인 것 같기는 하군요. 근데 그렇게 개방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아가 그리고 더 억압적이었는가. 이거는 약간 네. 모르겠 근데 이전은 네. 또 따로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네네. 어쨌든 19 세기 그 빅토리아 시대에 비해서 20 세기의 서구 사회가 훨씬 더 성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라든지 결혼하기 전에 섹스라든지 관련해서는 많이 문화가 바뀐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 년대가 오기 전까지는 특히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결국에는 여성의 성욕은 이제
프로이트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아이를 낳기 위한 욕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아이를 낳기 위한 욕망과 연결이 아예 되지 않는 여성의 오르가즘만을 위한 섹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음.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50년대에 그걸 깨는 여러 연구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피임약도 개발되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68 이전에 성애나 성욕을 긍정했던 아주 그 주류 흐름은 아니지만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낙태나 피임 같은 것이 잘 개발되진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그런 뭐 자유스러운 어떤 성애나 성욕을 추구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제한된 그 상황 속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부정하거나 남성도 정조를 지키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욕을 좀 긍정하면서 고민을 하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집단들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1 세대, 2 세대를 나누는 것이 요 질문은 네네네. 처음부터 안 들으셔서 아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처음을 나중에 들으시면 해결이 앞부분을 될 것 돌려보시 같으니까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시간 벌써 그래서 많이 다시 지났네요. 돌아와 가지고요. 이 세대 페미니즘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해 봐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 세대 페미니즘 시기 구분을 또 일반적으로 많이 네.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세대 페미니즘이 아까 이제 사회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야 여성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초기의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입장을 이제 급진주의가 주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기가 되면 1970년대 초중반이 되면 점점 더 이제 사회를 변혁해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문화주의, 이제 개인적인 우리의 일상이 변화하고 생각이 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이다.'라는 그 슬로건이 결국에는 개인적인 걸 바꾸면 그게 그 자체로 사회가 나중엔 바뀌는 것이다. 음.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사회를 바꾸려고 지금 막 어떤 뛰쳐나가서 뭘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네, 늦게 들어왔다고 뭐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네. 네, 앞부분을 들으시면 그 내용이 네.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전까지는 페미니즘 운동을 하더라도 뭐 신자파 운동을 함께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뭐 '그래, 둘 다 열심히 하면 좋지.'라는 입장을 가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운동 단체들 속에서 또 페미니즘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남성들과 이제 일상도 분리해야 되고 운동도 다 분리하는 것이 이제 '페미니즘 운동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논리가 점점 발달을 하면서요. 이제 후기에는 문화주의와 분리주의의 경향이 네. 강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화주의가 주류가 됐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러면 내 일상과 문화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게 답이냐를 가지고 되게 음. 끊임없는 갈등과 논쟁이 벌어지는 문제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리주의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을 때, 이제 남성과 친구 관계나 연애 연애, 관계나 또는 결혼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거의 이성애로부터 철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이성애적 관계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와야만 음. 여성이 독립적인 네. 정신과 인생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여성들을 이제 세뇌당한 거다라고 네네. 비난을 하기도 네. 하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난 레즈비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세상을 바꾸는 데서 철수한 거야." 어. 라고 비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리고 "그냥 너는 네네네네. 그냥 그렇게 되게 자족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네, 건데. 온갖 논쟁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면서 사실은 이 시기에 끝없는 이제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문화주의 페미니즘이 그렇게 이제 남성들과의 거리 두기를 강조하게 된 것은 사실상 이 여성 억압의 원인을 남성의 어떤 생물학적 본질
또는 어떤 뭐 심리적인 원인 뭐 이런 것들로 아예 이제 바꿀 수 없는 고정된 무엇으로 여기다 보니까 사실 생물학적이거나 심리적인 원인이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멀어져야지. 그래야 내가 뭔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이 남성들을 굉장히 적대시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결론으로 가는 건 좀 필연적인 결과인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문화주의나 분리주의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굉장히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미국의 특히 미국의 신좌파 운동이 페미니즘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이제 반발. 네. 페미니즘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신좌파 남성들이 계속 비아냥거리고 배척하고 그리고 여성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점점 더 '아 남자들이랑 같이 못 하겠다. 그냥 따로 나가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혁명 이후에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성적 관계가 이제 당연시되는 문화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신좌파 운동을 함께했던 여성들이 '아 뭔가 나만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것 같다.' 성해방인데 나는 별로 해방된 것 같진 네. 않고 성해방이라고 불쾌하고. 하는데 내가 하기 싫을 때는 하기 싫다고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고리타분한 네 여자구나. 더 이 있다. 구습에 매여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보게 되니까요. 그런 많은 반감들이 결국에는 이런 분리주의와 문화주의로 페미니즘이 귀결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용구를 가져왔으니까 드디어 인용을 한번 읽어 주시죠. 이건 좀 멋있게 읽어야 되겠는데요. 네. 문화 페미니즘이 급진 페미니즘을 대체한 변화를 단순히 1970년대의 보수주의 정부의 파괴 공작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적인 단점, 모순, 모호함 등도 문화 페미니즘이 등장하는 데 기여했다. 네. 그 문화주의나 분리주의로 갔던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초기는 긍정하는데 네. 후기는 부정하는 입장을 음.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앨리스 에콜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됐냐."를 이제 물론 이제 사회 보수주의적인 경향이나 또는 신좌파 그쵸. 남성들의 네네. 이제 행동 뭐 이런 음. 거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또 페미니즘 운동이 스스로 또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의 핵심이 바로 이제 급진주의 페미니즘 자체의 2 세대 페미니즘 자체의 한계일 텐데 그 한계가 또 신좌파 운동의 한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 신좌파 운동이 굉장히 이론을 상대화하고 음. 개인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경험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했지만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 뭘 바꿀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성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나 또는 여성들끼리도 계속해서 분열해서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네. 것이나 그렇게 되었던 것이 사실은 그런 이론적인 작업이 취약했던 것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 또 미국 신좌파 운동의 한계로 짚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노동자 운동 또는 대중 운동과의 관계가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 세대 페미니즘의 역사를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봤을 때는 유럽에서 여러 나라들의 운동에서는 그런 사회 운동이나 노동자 운동과 연결되어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했던 나라들도 있는데 그렇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음. 그런 기존 사회 운동과 이제 만나지 못하고 그냥 특히 이제 대학생들의 운동으로만 남아 있으면서 또 사회적으로 많이 고립되는 분위기도 있었다라는 걸 같이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 2 세대 페미니즘의 한계까지 딱 짚어 보니까 최근에 어쨌든
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대중적인 그 페미니즘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식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성찰을 하게 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네. 댓글에서도 진우 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2강 내용이랑 많이 연결돼 있고 2 강에서 우리가 2 세대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조금 네네네네. 다루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도 한번 다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그래서 1970년대 중반에 이제 2 세대 페미니즘이 훅 쇠퇴하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주의가 득세하는 시대가 됩니다. 백래시라고 하죠. 그렇죠. 페미니즘에 네네.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쏟아지던 시점이고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80 년대 90 년대에 이 여성학계의 주류적인 경향은 여성들 내부의 차이를 강조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더 이제 경험주의 쪽으로 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포스트주의적인 경향이 주류가 된다라고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오늘은 그 사실 이제 포스트주의를 3 세대 네. 페미니즘이라고도 많이들 하는데 왜 2 세대에서 끊고 3 세대까지는 안 갔을까요? 시간이 끝낼 시간이 시 되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 핑계고요. 사실은 저는 포스트주의 페미니즘을 3 세대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것도 참 논란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억압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입장, 분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여성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로 이제 확장하고 해체하는 것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나는 내가 여성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 있다. 이제 하다 못해 2 세대 페미니즘의 귀결처럼 난 남자들이랑은 완전 다 연을 끊고 단호하게 성폭력 문제를 끝없이 고발하는 사람으로 음음. 살겠다'라는 것도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런 게 명확하지 않은데 그걸 어떤 새로운 조류나 이론이나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냐라는 것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사실 3 세대 페미니즘을 그냥 하나의 세대로 따로 다루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또 2 강에서 제가 주되게 네 다룬 것이 맞습니다. 있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역사를 다루는 건데 3 세대 페미니즘은 또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기 맞죠. 때문에 지금 네네네. 시점에 평가를 하기에는 오히려 현재적 쟁점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서 요번에는 네. 빼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변명을 해 보고요. 오늘도 3 줄 요약을 준비해 봤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세대 구분에 담기지 않는 페미니즘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걸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2 번째는 이제 평등을 요구한 1 세대 페미니즘은 성적 차이, 특히 여성의 성욕이라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리고 사적 영역의 문제를 전면화했던 2 세대 페미니즘은 문화주의로 귀결되었다라고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시간을 맞췄네요. 네. 1 시간이 후딱 지나갔는데요. 이제 페미니즘의 역사 갑자기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마무리 멘트도 별로 없고 그러게요. 어쨌든 우리 이번에는 한 강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다음 강의까지 같이 이어져서 끝나는 거니까 오늘은 좀 급작스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